자, 6주차 저희 수업 진도, 보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올려드렸던 보강 강의는 지금 시간상 좀 섹션을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 시간이 채 안 됐지만 좀 나눴고요. 기술가치와 보호로 가지고 설명드릴 내용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6주차 보강인데 사실 이제 강의상에서는 이게 7주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시환경 분석이나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들 실습도 한번 해보고 너무 중간고사 때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율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 기술가치의 보호도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전에 범위가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두 번째 보도 이 내용을 섹션을 다 나가기보다는 최대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한 1시간 정도 내외 분량으로 해서 끊어서 우리 6주차 수업 내용을 끊고 그러면 7주차 때 기술가치와 보호에 남아있는 다른 부분들의 내용들을 강의를 좀 드리고 우리 중간고사 전에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중간고사까지 나가야 되는 진도를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처음 강의다 보니까 잘 배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나름대로 교과에 없는 내용들도 꽤 넣었는데도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지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가치의 보호 요번 이제 두 번째 요 보강 강의도 시간 봐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가치의 보호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호를 제도권, 어떤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는 걸까요?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이고 또 이게 형태가 없고 또 지식이죠. 지식을 보호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술 가치를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식으로서의 기술이라는 세부 섹션을 나눠서 이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실 지식의 유형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선행 연구에서는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5가지로만 나눴었는데 뭐 16가지로 나눈 경우도 있고 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적이고 그래도 널리 쓰이는 어떤 지식의 유형을 제가 최대한 들고 와서 이렇게 5가지로 지식을 좀 나눠볼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에 내재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지식의 유형입니다. 해서 각각 순서는 명시적인 지식 그리고 암묵적인 지식 세 번째로 잠재적인 지식이 있는데요. 잠재적인 지식부터 명시적인 지식으로 하나씩 올라갈수록 표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식이고요. 명시적인 지식에서 암묵적 지식, 잠재적 지식으로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표현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뭔가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어떤 의견에 가까운 그런 지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지식이란 건 무엇이냐? 여기도 명시라고 붙어있는 것처럼 지식이 명시적으로 딱 적혀있는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지식의 정의는 문서화, 공유, 학습이 쉬운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인 지식은 이런 학습한 명시적인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기술 경영론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강의 노트는 명시적인 지식이 되겠죠. 제가 텍스트로 그리고 사진과 여러 가지 그림과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채점하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강의 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가 명시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학습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인턴십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낸 이런 강의 노트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 있는 저의 어떤 강의를 가지고 이런 명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이거를 직접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는 제가 명시적 지식으로 전달을 하지만 제가 A라고 전달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각각은 어떤 지식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뭐 수리적인 지식이 더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경영학적이나 어떤 문해력이 더 뛰어난 분도 있으실 거고 뭐 그렇게 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들 개인의 경험이 다르죠.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이해를 할 때 그거는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 많이 기준을 하고 근거를 두고 지식이란 걸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리고 똑같은 거를 받아들여도 그거를 내 몸에서 체화하고 이해하는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이 지식이 명시적인 지식이 있고 암묵적인 지식이 있고 잠재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아 지식이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근데 내가 뭐 일을 하고 있는 업계가 마케팅 업계라고 했을 때 이 마케팅 업계에서의 명시적인 지식, 암묵적인 지식, 잠재적인 지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이제 뭐 제조업 분야에 넘어가서 제조업 분야에서의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서가 될 것이고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건 설명서를 보고 이 제조 기구를 돌리는 어떤 사람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암묵적인 지식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노하우, 뭐 그런 어떤 스킬, 팁, 뭐 이런 게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인 지식은 노하우나 팁이랑은 좀 달라요. 노하우나 팁은 저희가 막 깔끔하고 뭐가 정의가 명확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뭐 이게 더 좋더라. 혹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암묵적 지식인데 잠재적인 지식은 그게 아니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내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좋아. 뭐 이건 노하우가 아니죠. 직관인 겁니다. 그냥 무수히 오랫동안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를 봤다. 근데 그 교수가 내 느낌상 저런 교수는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런 경향이 있어.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잠재적 있어. 뭐라고 설명하긴 힘든데 아무튼 내 직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지식은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쳇말로 뇌피셜 뭐 이런 거죠. 근거도 없고 그냥 내 직관인 겁니다. 암묵적인 지식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설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예를 들면 뭐 레고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레고를 어떻게 조립할지에 대한 설명서는 명시적인 지식이죠. 이 순서를 따라서 가십시오. 암묵적인 지식은 설명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럴 때는 좀 끼울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나는 세 개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뭐 이 큰 덩어리에 넣고 큰 덩어리끼리 먼저 합친 다음에 짜잘한 부분들은 그 다음 추가로 붙이는 게 좋구나 하는 이런 노하우 방법상 어떤 본인이 경험으로서 알게 되는 어떤 팁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잠재적인 지식은 내 경험상 레고 저 생긴 최종 제품 표지에서 저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저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어렵다. 8시간 각이다. 뭐 6시간짜리다. 뭐 4시간은 걸릴 것 같아. 이런 그런 직관을 잠재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쉽죠? 지식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그럼 두 번째로 보시죠. 앞에서는 표현 가능성과 경험 수준에 따른 구분을 가지고 한 거라면 두 번째는 인지 구조와 학습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언적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절차적 지식이 있는데 선언적 지식은 사실적인 정보나 고정된 원리를 얘기하는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선언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절차적인 지식은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식이니까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을 만들게 되는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2 더하기 2는 4가 된다. 이런 선언적인 지식이 있고 수체계가 있고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하면 이렇게 합산이 나온다는 그런 1, 2, 3, 4, 5, 6, 7, 8, 90 이런 기본적인 숫자는 1, 2, 3, 4, 5, 6, 7, 8, 90이야. 이런 선언적인 지식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고 더하기는 이걸 합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지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허, 기술 제도, 어떤 제도권에 있는 보호를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특허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기술에 대한 관점에서 지식을 한번 다시 들고 봅시다. 그러면 뭐 이런 흐름으로 이게 뭐 제 의견인데 뭐 정답이나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식 앞에 설명한 5개를 가지고 좀 나눠서 이해를 좀 기술로 녹여낸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첫 번째 잠재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 중에 발명이라는 걸 할 때는 사실 뭐 어떤 창의성, 그죠? 뭐 어떤 열정, 뭐 영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영감, 창의성은 사실 직관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민을 하는 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건 어때? 어떻게 내가 왜 그러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내 경험상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게 잠재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지식은 발명을 할 때 어떤 발명의 단초가 되는 것, 창의적인 직관이나 영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들고 올 때 선언적인 지식. 내가 이렇게 해서 발명을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마찰, 뭐 뉴턴의 제1법칙과 2법칙을 가지고 적용되는 거다. 뭐 이 과학 원리는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려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이거는 선언적인 지식은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는, 선언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술 사항을 만들겠죠. 그럼 암묵적인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선언적인 지식과 잠재적인 지식의 어떤 창의적인 직관이나 영감을 가지고 어떤 기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응용해서 뭔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 기술을 우리가 발명을 원한다고 할 때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진 않죠. 근데 발명을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할 겁니다. 근데 실패를 하면 크리에이티브 페일리어를 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실패를 하는 건데 한번 실패하면 이 방법은 안 되네. 그럼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 이렇게 차례를 거듭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듭하면서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요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보완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실험적인 그런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게 암묵적인 지식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 번 실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의 절차가 생겼어요. 그죠? 내가 개발하고 했던 이런 기술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오케이. 첫 번째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토대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거를 뭐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절차적인 지식이 생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응용 설계, 기술적인 방법이나 적용하는 절차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절차적인 지식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특허권으로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고 써야 되겠죠. 이 기술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순서와 기술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기술 부분들을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선행 기술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특허청에 딱 가져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시적인 지식이 되죠.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섹션이 기술 가치의 보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보호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선언적인 지식은 사실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죠. 과학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보호를 해주세요라는 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만류인력을 보호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죠? 잠재적인 지식, 이런 영감과 어떤 창의적인 직관을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것들이죠. 보호받기 어려울 겁니다. 암묵적인 지식도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길 텐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건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저직을 잘 문서화해서 명문화한 이런 문서화된 기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이게 특허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뭐 특허, 뭐 자연법칙, 뭐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고 크리에이티브 페일리어 어때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도적 보호의 대상은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명시적 지식이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제도라는 것은 명시적인 지식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과거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있을 때 이런 무형자산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한번 사례를 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과거에는 tangible asset이라고 해서 이제 유형 자산이죠. 예를 들면 뭐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뭐 생산 라인, 뭐 이런 자원들이 S&P 500이라고 해서 미국의 제일 이제 그 시가총액 규모가 큰 500개 기업들. 맞나? 여러분들 강의라인 입장에서 S&P 500의 정확한 정의를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세요. 어쨌든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대표하는 기업들의 과거 1975년도에는 이 지식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제품, 어떤 설비, 투자. 제가 기술경영의 첫 번째 시간에 그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생산함수를 만들더라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술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불확실성의 일부였다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초기에. 그런 것처럼 초창기에는 자본이 되게 중요했다. 노동과 자본. 이렇게 유형으로 좀 존재하는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십시오. 이런 무형 자산의 비중이 마켓 밸류의 90%까지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치 대비해서 무형 자산을 잘 확보를 해놓으면 제도권이 잘 안착이 되고 산업 생태계가 잘 개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형 자산의 이 범위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S&P 500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인류 사회를 봤을 때 이런 무형 자산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그래서 점점 뭐 플랫폼도 중요해지고 이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형에 대한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뽑아낼 수 있는 가치는 한정적인데 우리가 무형 자산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활용하에 따라서 한정돼 있는 유형의 가치를 좀 더 폭발적으로 그 가치를 더 많이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형자산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기술의 가치로서 보호해야 되는 명시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그 어떤 연구에서 들고 온 건 아니고 오션토모라고 그래서 이게 회사입니다. 오션토모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 아까 제가 기술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 기술 가치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비용을 산정하는 게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이 오션토모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 거래하는 데이터를 쌓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진짜 비싼데 데이터. 저도 사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맞춰봤는데 너무 비싸서 아무튼 그런 오션토모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그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라고 해서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그 리포트에서 20년도에 냈을 때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25년대는 조금 더 무형자산의 비중이 커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어떤 지식들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IP라고 줄여서도 말하는데 이런 IP의 종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특허는 이 넓은 범위 중에 고작 하나일 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은 책을 보시거나 뭐 옛날 과거 문서를 보거나 논문을 보시거나 하면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도 사실 옛날에 쓰긴 썼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에 지적재산권을 X라고 썼던 건 그러니까 이상 뉘앙스가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 다른 건 아닌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적을 붙이는 경우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지식재산권으로 바꿔서 쓰자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셔서요.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 저는 아직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지적재산권은 틀린 표현이고 지식재산권이 오피셜하게, 포멀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 지식재산권은 다시 세 개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입니다. 먼저 보면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산업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재산이 되는 권한을 의미를 합니다. 저작권은 산업활동, 이제 당연히 문화예술 쪽이니까 그게 산업활동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산업재산권은 실제로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문화예술을 산업적인 가치로만 잣대를 두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위대한 대문호의 문학 작품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인문학적인 경험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산업재산은 아니고 따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나눠서 보호를 하자라고 저작권이라는 걸로 새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소위 아시는 카피라이트죠. 근데 마지막에는 신지식재산권은 이제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 다음에 사회 여건도 많은 변화를 해서 예전에는 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뭐 1차 산업시대가 훨씬 되게 삶이 단순했겠죠.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고객들이 세분화되고 삶의 방식이 되게 상당히 다분화되고 삶에서 중요하게 되는 가치가 다각화되고 하면서 이런 종래의 지식재산 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지적인 창작물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하는 게 신지식재산권입니다. 그게 이제 뭐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재산권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하나씩 뒷부분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시죠. 특허권 얘기했던 거죠. 기술적인 창작을 한 겁니다. 그죠? 영감과 그런 걸 가지고. 디자인권은 우리가 기술은 디자인이 아니죠. 감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초점을 맞춘 건데 디자인은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A라는 껍데기에 씌운 거랑 B라는 껍데기에 씌운 거랑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만족도가 다를 겁니다. 그죠? 이런 신미감이 어떻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권한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이 그런 것들은 보호를 해줘야 그 어떤 상품만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사람들이 이런 심미적인 것들을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디자인권. 디자인권도 과거에는 의장권이었습니다. 의장권이라는 표현을 지금 안 쓰는 건 아닌데 공식적인 문서에는 의장권이라는 표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장권이라고 다른 문서에서 보시게 되면 그게 디자인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디자인권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앙권은 실용적인 창작, 요거는 좀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상표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는 트레이드마크죠. 뭐 여러분들 뭐 과자, 제품, 스타벅스 로고를 보게 되면 뭐 녹색 이렇게 인어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거 자체 브랜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상표권으로 나눠서 제 가치를 보호를 해주죠. 왜 그러냐면 이걸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표권 자체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 로고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게 녹색인데 뭐 줄무늬가 5개로 등록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줄무늬만 7개로 늘려가지고 스타 뭐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되면 사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떤 뭐 학습을 받는지 뭐 가치적인 어떤 이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고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스타벅스에 가면 이 정도 커피를 뭐 이런 것들을 침해를 하는 거죠. 그죠? 고객들이 잘못 보면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스타벅스의 이득을 잠재적으로 해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표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업재산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작권은 두 개로 나뉘는데 저작권 자체는 문화 및 예술 분야 창작물을 의미를 합니다. 책, 뭐죠? 그 자체, 뭐 부치춤, 뭐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 될 것이고 저작 저작권은 아닌데 저작권은 어떤 행위라든지 예술 분야 창작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면 저작 인정권은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실현자, 그래서 공연을 하는 뭐 가수라든지 혹은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나 방송을 송출을 해가지고 이 저작권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게끔 해주죠. 그런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작 인정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것도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업 저작권은 이게 또 저작권 굳이 법적으로 좀 저작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거는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창작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중요하죠.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거에 따라서 능률도 바뀌게 되고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반도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가치가 높겠죠.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산업저작권이 있고 또 첨단산업재산권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품종보호권인데 이제 신품종 보호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포도철이죠. 캠벨 포도를 먹다가 샤인머스켓이 나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저희가 뭐 그 샤인머스켓도 하나의 품종인 거죠. 샤인머스켓의 품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라이선스 수입을 받았을 겁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였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양고추 많이 먹는데 그 청양고추의 품종
재산권이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게 막대한 양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고추 하나 먹을 때마다 일본 기업이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품종을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그 품종도 막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호를 해주자 이런 게 있고,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이나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반도체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율이라든지 확 달라지게 되고 그 반도체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죠. 이것도 보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 막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달려있죠. 우리나라 ICT 산업의 수출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죠. 수출 성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호를 하고 해서 있고, 정보재산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들어가고 뉴미디어 같은 이런 것들 다 정보재산권에 들어가. 옛날에는 보호를 안 해줬는데 이것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었고, 기타 재산권은 뭐 이제 프랜차이즈, 지리적인 표시, 뭐 소리, 냄새, 맛. 인터넷 도메인도 중요하죠. 뭐 네이버 인터넷 도메인 그거 가치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막 해킹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는 뭐 오타 나게 하면 다른 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네이버인데 그게 어디 뭐 한번 오타 잘못 내면 스웨덴에 있는,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뭐 천문학 연구소 도메인이랑 똑같아가지고 막 갑자기 트래픽이 한국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왜 그랬나 봤더니 네이버가 있어서 그렇더라 뭐 이런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따로 본 강의에서 사례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 도메인도 가치가 있죠. 네이버는 우리가 네이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 인터넷 도메인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 혼란이 있을 겁니다. 캐릭터 중요하죠. 이 IP 하나 가지고 창출하게 된 가치가 막대합니다. 뭐 K-팝, 데모넌터스, 뭐 캐데언 이런 거, 핑크퐁 뭐 이런 거 되게 그런 것들도 보호를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소리 관련해서 요새 소리는 뭘요? 지금 강의 오픈 AI에서 소라2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그죠? 소라2 원래 소라라고 해서 우리 프롬프트 텍스트 치면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형이 있었는데 소라2라 그래서 그걸 좀 더 개선한 모형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그 소라2 영상에 쓰이는 소리들이 창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 소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거는 소라2에서 쓰지만 우리 소리인데 너 왜 그걸 발생시키고 상업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픈AI에서 좋다. 소라2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정 부분 너와 공유하겠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소리나 냄새, 맛까지도 우리는 어떤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본 강의에서 저희는 기술 경영을 제가 기술 경영 수업이다 보니까 특허를 가지고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다른 거는 사실 이제 이 IP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들고 온 거고,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수업 특성상 특허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산업재산권 얘기를 우리 많이 하겠죠. 한번 보시죠. 산업재산권의 정의는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채 재산권으로 기술, 디자인, 상표 등 산업활동과 관련된 정신적인 창작물을 보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채, 몸채자죠. 몸이 없는 거죠. 지식이니까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보겠습니다. 특허권, 발명. 여기 정말 이 정의가 중요한데,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 사실 여기에 특허에 알파부터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특허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인데 발명 수준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발명을 이거 특허 해주세요라고 냈을 때 그 시점에서 발명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야 된다. 좀 진보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발명 요건에 대해서 강의에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호기간 출원일 기준 20년인데 무조건 20년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호기간이 20년이고, 왜 20년만 해주냐? 특허는 원래 이제 특허를 내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은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기술적인 진보가 계속해서 축적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이 기술 보호를 무제한으로 막 하게 되면 독점적으로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기술 발전이 잘 안 될 거예요. 계속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20년까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실용신앙권은 이제 아까 디자인권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실용신앙권은 특허랑 좀 달라요. 잡아요.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실용신앙권은 자연 법칙을 똑같이 이용을 하는데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특허권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있을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고 막 그런 게 있겠죠. 소리를 시그널을 받았을 때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을 땐 그걸 노이즈 캔슬링을 시켜라. 다른 뭐 반대되는 그 파장에 맞는 역파장을 발산시켜서 이 소음을 없애라. 이런 게 기술인 거고, 실용신앙권은 그냥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니까 이어폰이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꽂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팟으로 설명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꽂고. 근데 그게 뭐 원래 올라가 있었던 것이 왜 올라가는 게 더 낫냐? 뭐 신호를 받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거는 신호를 받으기 쉽겠다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기술자가 아니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시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했지만 이게 기술은 아니죠. 이건이 이렇게 있는 거 바꾸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고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용신안법에 근거를 해서 출원일 기준 최대 10년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용신안도 중요한 게 이 모형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이 기능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이거 1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면 진입장벽을 인정을 해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여러분 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양, 색채, 형상 뭐 이런 시각을 통해서 신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폰도 아이팟 같은 경우에는 이쁘죠? 유리하게 곡선해가지고 보면 좀 애플이 그런 거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외형적인 디자인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복제품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도 최대 20년까지 보호를 해주고, 이제 과거에는 의장권이었고 지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꾼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표권입니다. 상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로고, 브랜드명 같은 거. 이제 이거는 등록일 기준 10년이고 갱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그렇죠? 로고나 브랜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존속할 수 있죠. 삼성 아주 옛날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상표법을 기반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기술 경영이니까 제가 특허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특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유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유성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왜 그렇게 특허 전략을 펼치는지, 특허가 왜 중요한지, 왜 기술료가 저렇게까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절차적인 지식이죠. 근데 어떤 A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5개의 기술 옵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번 특허, 2번 특허, 3번 특허, 4번 특허, 5번 특허 모두 서로 침해를 안 하는데 A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1번 특허의 기술을 가지고 써도 되고 2번 특허의 기술을 가지고 써도 되고 5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A라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5개의 기술을 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최소 기업 5개는 A라는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 상품을 시장에 상용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벌써 5명이죠. A라는 이 1번 기술을 가지고 1번 특허로 보호받는 1번 기술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번 특허는 기술의 가치가 높습니까? 아니죠. 꼭. 그러니까 기술 가치가 기술의 우월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번 기술이 아니더라도 2번, 3번, 4번, 5번 이미 4가지의 기술 옵션이 또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B라는 기술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1번 특허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번 특허는 표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처럼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다른 기술을 가져다가 옆에 붙여도 이 기술이 1번 특허 기술이 없으면 B라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1번 특허의 가치는 없었습니까? 1번 특허를 소유권을 가지든지 혹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지 해야 그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전유성의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 A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은 전유성이 낮을 거예요. 왜? 자기 말고도 다른 기술 옵션들이 많으니까. 근데
B라는 기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1번 특허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번 기술은 전유성이 상당히 높겠죠.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전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가치랑 완벽히 결부되는 것은 아닌데 기술 혁신에 대한 수익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정도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전유성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이 기술을 통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모방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게 전유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유성 때문에 특허를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세 가지를 내놨는데 첫 번째로 전략적인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오픈소스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안드로이드처럼 우리 안드로이드라는 OS를 개발했는데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만 쓸 거야가 아니라 여기 너네 들어와라 붙어라.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우리 OS의 가치를 높이자. 그리고 우리 OS를 같이 개발시키자. 공개를 하겠다. 이게 전략적인 공개입니다. 이때 안드로이드는 이 안드로이드 OS 기술을 전략적으로 시장에 공개를 해서 생태계를 형성을 했죠. 그죠? 혹은 특허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를 특허로 보호를 꼼꼼하게, 이제 안드로이드는 소프트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예시를 안드로이드 들었으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공개는 했지만 20년 동안은 이 권한은 저만 쓸 수 있죠. 그죠? 이런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로 남길 수도 있죠. 제품은 있지만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코카콜라처럼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보호가 엄청 잘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전유성의 관점에서 이런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이 기술 개발을 공개하거나 혹은 보호를 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나온 이 이제 습니까 월린의 제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첫 번째 제안은 가치의 전유성은 전략적인 공개를 하는 것보다 특허나 영업 비밀을 통해서 더 달성되더라. 더 잘 달성되더라. 이거는 당연하겠죠. 수익을 배타적으로 보호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전략적인 공개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거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특허나 영업 비밀이 가치 전유성을 달성하는데 더 좋더라. 2번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 비밀보다는 특허를 통해서 가치 전유가 더 잘 달성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막 복잡해지죠. 기술이 복잡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겹침도 많고 이 하위 기술도 많고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 하위 기술들이 상당히 많고 서로 막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영업 비밀로 하게 되면 크게 큰 의미가 있네요. 기술이 복잡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말은 그 기술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럴 바엔 차라리 특허를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게 전유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자, 세 번째로 영업 비밀보다는 특허 또는 전략적인 공개를 통해서 사업 자유도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치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업 비밀이 안 좋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전유성 측면에서 배타적으로 어떤 수익을 보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특허나 영업 사업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게요. 자,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적인 공개와 영업 비밀보다 특허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위협을 막아서 사업적인 자유를 확보할 수 있더라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 내가 기술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건 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을 딱 권한을 확보를 하면 겹치는 게 많다고 했죠? 그러면 누구나 제 특허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떤 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위협을 막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기술을 개발해서 회피를 하든지 혹은 나한테서 특허권을 내고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 기술을 한해서는 자유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 기술을 해서는 나는 아무 제한이 없고 내가 너네한테 특허권을 줄지 사용권을 줄지 안 줄지는 자 나를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죠? 이렇게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서 전략적 공개 영업 비밀보다 역시 특허를 통해
과거 특허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술의 발전에서도 사업적인 자유를 확보한다는 건데, 기술이 축적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기술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기술이 나오기 쉽지 않죠.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를 조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기술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궤적을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되면 축될수록 내가 이 특허를 하나씩 들고 있으면 이 기술 궤적에 한해서는 저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기술의 궤적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저한테 와서 와가지고 이 특허권을 받든지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왜 미래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 미래 기술을 개발을 시키려면 이 뒤에 있는 과거 기술들이 다 있어야 미래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기술을 축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미래에는 나 말고는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특허를 누가 감히 개발한다고 한들 내 특허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 위협을 막아서 사업적인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은 정적인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과거 특허에 축적을 해서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술의 발전에서도 사업적인 자유를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타임라인이 들어가니까 동적인 사업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유성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전유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논문에서 고민을 해보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전유성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수업 중에 한번 이제 LG 스타일러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LG에서 특허를 엄청나게 꼼꼼히 해가지고 삼성이 이걸 이제 회피 설계를 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자는 LG가 그렇게 특허를 많이 내고 비용을 지불해서 했는데도 삼성이 잘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비록 삼성이 회피를 해서 잘 들어왔지만 그건 삼성이 잘한 거고, 삼성이 그렇게 이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동안 LG는 7년 동안 시장을 독점적으로 이 시장에서 확고한 선도 기업의 위치를 굳히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수익을 배타적으로. 그래서 LG가 무수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이유 자체가 어떤 일종의 방어벽을 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끔 진입장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유성이 높은 어떤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100개가 넘는 특허 확보를 통해서 경쟁 제품의 출시를 늦췄다. 삼성, LG 가진 경쟁,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아까 제가 지난번 이제 녹화에서 올라간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알테오젠 얘기를 했었는데, 알테오젠의 특허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 기술은 원래 이제 주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하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정맥 주사라고 그래요. 정맥 깊숙이 주사를 넣어서 맞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정맥 주사는 동맥은 좀 밖에 나와 있는데 정맥은 맞나? 어쨌든 피하 주사는 피부 안에만 넣으면 알아서 이제 근육이랑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정맥은 혈관을 찾아서 꽂아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이 정맥 주사라는 거는 난이도도 높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들고 있는 기술은 정맥 주사로 넣어야 되는 약품을 피하 주사의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혁신적이죠. 정맥 주사서 꽂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험도 낮게 피하 주사로 그냥 엉덩이에만 놔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의 전유성이 왜 나오냐면 이 기술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의 글로벌 기업은 할로자임이라는 곳에서 이미 이 기술을 독점을 해서 막대한 기술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기술의 권한을 가지고 좀 회피를 잘 해봐야 되겠다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특허청에 가서 특허 회피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 특허 전략을 잘 설계를 해서 독점적으로 이 알테오젠의 기술, RTB4라고 하는 저 기술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와서는 이렇게 된 건 뭡니까? 할로자임이 아까 LG처럼 열심히 노력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혹은 이제
알테오젠이 잘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예 R&D 처음 시기부터 이 특허의 회피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냈더니 실제로 지금 기술 분쟁이 일어났는데, 미에서 RTP4의 특허를 확보했다는 것은 특허의 요건이 있습니다. 특허를 하기 위한 요건. 예를 들면 A라는 기술과 똑같은 기술을 B라는 걸 냈을 때 이거를 특허를 내주진 않겠죠. 근데 RTP4라는 게 특허 전략을 잘 펴서 특허를 확보했다는 말은 이런 할로자임의 기술 분쟁이 있을 때 아니 우린 너 거 안 쓰고 우리 미국에서 이 특허를 가지고 잘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 거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유성을 파괴를 해버렸죠. 알테오젠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특허 전략이 빛난 알테오젠 유한량, 특허 전략으로 6조 재파스 터뜨린 알테오젠 이런 게 있습니다. LG는 7년 동안 삼성이 못 들어오게 했고, 알테오젠은 기존의 기술 전유성이 높은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전략을 잘 세워서 이걸 회피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재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전유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전유성을 가지고 LG가 어떻게 7년 동안 시장에서 이윤을 혼자서 했는지, 독점적으로 이윤을 창출했는지를 알았고, 또 알테오젠에서 6조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거 제가 터뜨렸던 그런 특허 회피를 한 거를 사례를 설명드렸죠. 이 무슨 말입니까? 특허라는 게 그러면 왜 이게 분쟁이 나고 이걸 회피를 하고 7년 동안 못 들어가겠습니까? 특허를 기본적으로 출원을 한다는 건 특허를 출원만 한다고 해서 특허의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죠. 특허의 권한을 가지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기 때문에 제도적인 절차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시죠. 이 특허청에서 들고 온 우리나라 특허의 특허권을 권한을 획득하기까지의 단계를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로 출원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큰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요새 특허 사무국에서 변리사분들 상담도 하고 이렇게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를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다음에 제가 특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수업에서 출원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허청의 키프레스에서 유명한 사례인데 그 민방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산 3개 모양 있는 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특허로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내는 거예요. 소위 이제 나는 발명가야라고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진보성이나 특허가 등록이 돼야 되는 그런 권한적인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직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술을 내서 막 그냥 계속 한 100개 내고 하나 등록되면 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출원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기술을 발명했는데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문서를 써서 내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합니다. 방식을 심사한다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특허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 심사를 거쳐서 만약에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너는 특허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넘어가서 심사를 받게 돼요. 기술성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 정도의 요인이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특허는 내게 되면 봐요.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되어 있죠. 출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기 출원을 가지고 이런 심사를 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기관에서 나라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허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특허를 공개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기술이 실제로 아직 권한을 갖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특허의 요건이 특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출원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목적, 기술의 기능, 기술의 내부에 있는 어떤 기술의 보호 범위, 그게 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3년 뒤에 심사 청구를 해서 심사 청구비를 내지 않으면 심사 청구비를 내야 돼요. 특허를 하려면 이 청구비를 내지 않으면 기술 너가 출원했고 공개는 했는데 너가 이걸 특허권을 확보할 생각이 없구나. 이게 이제 뭐 미담들이 있죠. 그냥 아예 특허가 이게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특허 권한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발명자로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서 찾아서 적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옛날에 보면 그 항생제 같은 거 개발하신 분들은 페니실린의 특허권 매기자고 했더니
싫다. 이거 매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죽으면 안 매기 특허권을 확보를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 달에도 특허권을 매깁니까?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비를 안 내게 되면 어쨌든 취하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심사 청구비를 냈다. 기업이죠. 기술 R&D 투자를 했어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내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심사에 심사 청구비를 내고 이제 심사를 들어가요. 이 기술이 정말 겹치는 기술은 없는지, 다른 거랑 겹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를 들어가서 거절 이유가 있는지, 특허를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아 좋아 오케이 너는 출원했고 너는 내가 권한을 줄게 이렇게 특허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좀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견을 주는 거죠. 야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거절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발명자나 그 특허 출원인이 아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의견을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고칠게요로 보정을 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아, 오케이.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 권한을 내가 안 주려고 했는데, 너 다시 보내는 의견서랑 보정서 보니까, 오케이, 특허 권한을 줄 수 있겠어. 그러면 특허 결정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거절, 결정, 재심령 청구를 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감론까지 벌어지는 거고, 특허 결정이 됐으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특허가 등록이라는 게 되게 됩니다. 이때 특허가 등록이 돼야 특허는 등록 공고일이 나오게 되고, 이 등록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허는 기술의 권한이 드디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 그리고 특허 출원인들이 특허의 권한을 이때부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특허라는 게 출원을 해서 반드시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는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게 심사 청구를 받는 이유는 이게 행정적인 버든이 들죠. 많은 변리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특허 결정을 받고 특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 출원과 등록까지는 출원 국가가 어딘지에 따라서 기술 분야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 거예요. 예를 들면 출원 국가라고 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는 행정 시스템이 좀 취약하겠죠. 변리사 수도 별로 없어. 그러면 내면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 분야 기술이 뭔가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필요한 기술일 수 있죠. 막 해석을 해야 되고, 막 기존 기술이랑 겹치는 게 없는지, 실제로 진보성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술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할수록.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기술이 단순하면 이런 소요되는 기간이 짧겠죠. 그런 것처럼 좀 복잡한 기술. 바이오, 제약 이런데 소요된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해서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특허 출원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심사 청구비를 기본적으로 내야 되고, 특허 결정을 하고 이런 등록비도 3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되고, 또 3년 한 다음에 4년차부터는 갱신할 때도 비용을 내야 되고, 특허 출원을 하고 유지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을 소모합니다. 특허 출원의 비용을 소모했다는 것은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면. 그러면 특허 사무장에서 물어보겠죠. 이런 기술을 내가 출원을 할 건데 될까요? 미리 선행조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의 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1, 3년 정도 등록 시점에 납부를 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특허권 갱신을 해서 또 돈을 내야 특허권 20년까지 유지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벌써 53분인데 슬라이드가 44 슬라이드까지 있거든요. 요 다음 장까지만 하고 저희 좀 넘겨서 제가 적당히 끊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거기서 끝내고, 우리 나머지는 다음 주에 직접 얼굴 뵙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네. 특허 출원 통계까지 하고 얘기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까지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에 출원을 하는 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24년 연도의 특허 통계만 들고 왔어요. 누가 몇 건이나 내는지를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근데 전 세계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게 되면 매년마다 특허 출원 건수가 데이터로 쌓이겠죠. 그런 것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매년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정말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거, 그만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기관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기술의 경쟁이 그만큼 계속 격화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기술이 격화된다는 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기술이 발전을 빨리 하겠죠. 더 좋은 기술을 내가 더 빨리,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5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4년도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 PCT 출원을 한 건데, 예전 내용은 뒷부분에서 할 거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1등을 했네요, 2024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고, 세 번째는 일본이고, 네 번째는 한국입니다. 보통 이제 EU 같은 경우는 국가, 예를 들면 독일이 우리나라 특허 수가 작죠. 근데 이제 이런 유럽권에 있는 국가들은 EU존, 이제 유로존이잖아요. EU라고 해서 유럽연합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유럽연합 내에서 특허로 따로 묶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높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전에는 3급 특허라 그래가지고 이 중국, 미국, 일본을 합쳐서, 중국, 미국, 유럽연합을 합쳐서 3극이라 그랬어요. 3극. 이 세 개 특허를 다 보면, 이 세 가지 특허를 다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특허 기술 발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 특허 출원 수 자체가 올라갔고, 일본도 그 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3극 특허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넣어서 5극 특허를 보게 되면 전 세계 특허의 약 98%인가 해당된다고 해요. 제3세계 내는 데서는 사실 특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미비하고 특허 내는 출원수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산업기관도 적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5극 특허를 다 봐가지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기술 발전을 우리가 한눈으로 명시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24년도에는 중국에서 이제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넓고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곳이 맞붙이는 지금 미국이죠. 특허 권한 확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중국이 24년에 이걸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기술 굴기를 잘 해가지고, 기술 굴기 아시죠 여러분들? 자립해서 뭐 하겠다, 이런 중국의 비전 미션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뭐 달성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우리가 나라가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화웨이죠. 화웨이. 벌써 지금 10위권 안에 차이나가 몇 개는 기관이야. 베이징, 샤오미, BOE, 삼성 디스플레이랑 논란 많죠. 디스플레이 관련된 곳이죠. 컨템퍼러리,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웨이, 이렇게 중국 기업이 벌써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삼성, 2위에 걸쳐져 있고, 퀄컴도 특허 괴물이죠. 그 페이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허를 막대하게, 특허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두 번째, LG. 우리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긴 해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특허 출원해서 기간으로만 봤을 때 밀리지 않는 게 LG, 삼성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LG도 특허의 진심이죠. LG가 그 통신 표준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G 특허 이런 것들. 일본도 미쯔비시 여기서 많이 특허 냈었고, 어쨌든 이렇게 기간별로 봤을 때 특허 출원을 엄청나게 하더라. 이게 뭡니까? 6,60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PCT라고 하는 건 국제 출원이거든요. 자기 나라에만 낸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 번에 내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도 포함하게 되면 이 기술을 한 기관에서 1년 동안에 이만큼 출원한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6,600개의 기술이라고만 단순히 볼 수는 없어요. 기술에 따라 기술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6,600개의 특허를 파일링을 했다는 거, 출원을 하고 행정적인 파일링 절차를 거쳤다는 거는, 문서를 막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막대한 기술 사이즈를 지금 화웨이가 출원했다. 화웨이 통신 장비 이런 거 엄청 냅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술 가치의 보호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제가 좀 설명 안 했던 게, PCT 출원은 무엇이고, 뭐 특허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으며, 특허권을 등록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으며, 그런 얘기들이 아직 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디자인권, 저작권 이런 얘기 우리 하나도 안 했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기술 가치가 뭔지 알았고, 또 우리 6주차 수업으로 기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 평가가 왜 중요한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드렸었고, 실제로 어떤
산업재산권과 뭐 신지식재산, 신산업재산, 첨단산업재산권, 뭐 저작권 이런 차이들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거 뭐죠? 아, 특허의 전유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겨우 초입에 도달한 기술 가치 보호를 하는 거에서 되게 초입 개념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 7주차에 나머지 수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거기까지 포괄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도 여러분들 대면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가지고 좀 낯설기도 하고 말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